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콜레스테롤 덩어리를 왜 끓여 놓으셨어요? 며느리 수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7시에 고요한 부엌을 찢었다. 그녀의 손에 든 냄비에서는 밤새 정성껏 그린 뽀얀 사골국이 하수구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어, 아깝게. 시어머니 이순사의 떨리는 목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다. 새벽 2시부터 5시간 동안 뜸을 들여 끓인 그 진한 국물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이 며느리는 몰랐다. 바로 이 순간이 70년을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순자 어르신의 정말 억울하지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대반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이 적용되고 약간의 각색이 되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여러분 모두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순자는 잠에서 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들지 못했다. 어젯밤에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던 것이다. 민우와 수아가 거실에서 나누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엄마 통장에서 얼마나 더 빼낼 수 있을까? 글쎄, 아직 좀 있을 텐데. 예진이 영어 유치원비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그때 말해봐. 이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들이 말하는 엄마 통장은 바로 자신의 노후 자금이었다. 남편 정호가 세상을 떠난 후 악착같이 모은 마지막 보루였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민우가 잘 되고 예진이가 좋은 교육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밤 12시 이순자는 부엌으로 향했다. 민우가 좋아할 거야. 아들이 좋아하는 사골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냉장고에서 꺼낸 사골은 한 덩어리에 2만 원이 넘었지만 아들 민우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깟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런데 그 정성이 이렇게 하수구로 버려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먼저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다. 1시간을 기다린 후 팔팔 끓는 물에 넣어 잡내를 제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물에 사골을 넣고 약한 불에서 문근히 끓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이순자는 행복했다. 곧 민우가 일어나서 "엄마, 사골국이다!" 하며 기뻐할 모습이 떠올랐다. 그런 순간이 이순자에게는 유일한 낙이자 보람이었다. 5시간이 흘렀다. 아침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다. 부엌에 들어서자 어젯밤부터 끓이기 시작한 사골국이 뽀얀 국물을 내며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국물은 우윳빛처럼 하얗고 진해졌다. 이순자는 나무 주걱으로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보았다. 고소하고 진한 맛이 혀끝에 감돌았다.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민우가 얼마나 좋아할까? 시간이 흘러 오전 7시. 집안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갓 지은 쌀밥, 김치, 시금치 무침, 그리고 메인 요리인 사골국. 어머니, 뭐 이렇게 일찍부터? 수아가 파자마 차림으로 부엌에 나타났다. 머리는 부스스했지만 얼굴에는 이미 불만의 기색이 역력했다. 이순자는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골국 끓였어. 민우가 좋아하니까. 하지만 수아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어머니, 이런 거 드시면 안 돼요. 수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다.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민우 씨 건강에도 안 좋고. 이순자의 손이 주걱을 잡은 채 멈춰섰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그래도 예전부터 민우가 좋아했는데.
예전과 지금이 다르죠. 요즘은 건강관리가 중요해요. 특히 민우 씨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기름진 음식 먹으면 혈관 막혀서 큰일 나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아는 말하며 냄비를 들어 올렸다. 이순자는 깜짝 놀라 손을 뻗었다. 잠깐, 수아야! 하지만 수아는 이미 냄비를 싱크대로 가져가고 있었다.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콸콸콸. 뽀얀 국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내렸다. 5시간의 정성이 새벽부터 졸음을 참아가며 만든 사랑이, 비싼 사골국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이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심장이 함께 빨려 들어가는 기분을 느꼈다. 아깝게. 이순자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수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아까울 게 뭐 있어요? 몸에 안 좋은 건데. 어머니도 나이 드셨으니까 건강관리 좀 하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그때 민우가 나타났다.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단정했지만 아침부터 피곤해 보였다.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당당하게 설명했다. 어머니가 또 사골국 끓이셨길래 버렸어요. 당신 건강 생각해서요. 이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혹시나 했다.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을 버리는 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항의해 주기를, 아니면 최소한 미안해하는 표정이라도 지어주기를. 하지만 민우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아 말이 맞아요. 이런 기름진 거 자주 드시면 안 돼요. 세상에, 이럴 수가. 이순자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국을 버리는 것에 대해 한마디 항의도 없었다.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들었다. 그래도 엄마 이제 건강식으로 바꿔야 해요. 나물이나 두부 위주로. 민우의 말은 단호했다. 마치 이순자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어머니의 정성에 대한 고마움도 없었다. 오직 아내의 말이 진리라는 듯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가득했다. 바로 그 순간 이순자는 깨달았다. 아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그저 아내의 말을 거역하는 고집센 늙은이일 뿐이라는 것을,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하찮은지를. 이순자는 빈 냄비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목구멍이 메어왔지만 울 수는 없었다.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알았어. 하지만 수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의 이순자는 아직 몰랐다. 앞으로 며칠 뒤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를. 그렇게 아침 식사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로 대신했다. 이순자가 허겁지겁 만든 것들이었다. 맛은 있었지만 사골국만큼 정성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식사 중내 이순자는 말이 없었다. 민우와 수아는 예진이 학교 이야기, 민우의 회사 이야기를 나누며 대화를 이어갔다. 이순자는 그저 밥을 씹을 뿐이었다.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데 이때 이순자는 몰랐다. 며느리가 쇼핑백에 숨겨온 백화점 영수증의 금액을, 그리고 자신이 곧 당하게 될 더욱 치욕적인 순간들을. 엄마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민우가 물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핸드폰을 향하고 있었다. 그냥 집에서 쉴게. 그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식사를 마친 민우와 수아는 각자 준비를 하러 갔다. 이순자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빈 냄비를 바라보았다. 냄비바닥에는 사골국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을 닦아내며 이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분노였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다. 자신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오전 10시,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민우는 회사로, 수아는 예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다. 이순자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 하지만 화면에 나오는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사골국이 계속 생각났다. 새벽부터 몇 시간이나 정성스럽게 끓인 그 국물이 하수구로 쏟아져 내리는 모습이.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던 아들의 표정이. 내가 잘못한 건가? 이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로 사골국이 건강에 나쁜 것일까? 하지만 민우는 어릴 때부터 그 국을 좋아했는데 감기 걸렸을 때도 시험 스트레스 받을 때도 그 국을 끓여주면 기뻐했다. 며느리의 말처럼 시대가 변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그들의 삶에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일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제는 그것도 잘못된 일이 되어버린 건가? 오후가 되어 수아가 돌아왔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어머니 있으셨네요? 수아는 쇼핑백을 소파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값비싼 브랜드 로고가 이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쇼핑하고 왔어? 네, 친구들이랑 백화점 갔다 왔어요. 아, 맞다. 어머니, 예진이 영어 유치원에서 특별 활동비 더 내라고 하네요. 이순자의 귀가 번쩍 뜨였다. 특별 활동비? 원어민 선생님이랑 1:1 회화 수업이래요. 한 달에 50만 원인데 예진이 영어 늘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50만 원. 이순자의 한 달 생활비보다 나는 금액이었다. 그렇게 많이? 요즘 영어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진이 나중에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수아의 목소리에는 당연한 어조가 묻어 있었다. 마치 이순자가 그 돈을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남편의 보험등과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합쳐도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요즘 들어 민우 집 관리비, 예진이 학원비, 각종 경조사비까지 자신이 부담하는 일이 늘어나면서 통장 잔액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손자녀딸을 생각하니 마음이 약해졌다. 알았어. 내가 낼게. 수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예진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자신의 노후 자금이 바닥날 것 같았다.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었다. 손자녀 딸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저녁 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모였다. 예진이도 학원에서 돌아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할머니, 오늘 영어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진이가 기쁘게 말했다. 그래, 우리 예진이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도시락 싸주세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싸줄게. 가족들과의 이런 순간이 이순자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아침에 있었던 사골국 사건도 50만 원이라는 거액도 이런 순간에는 잊혀졌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였다. 아, 맞다. 어머니. 수아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예진이 초등학교 입학식옷 사러 백화점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예진이 할머니가 사주시는 옷이면 더 예쁠 것 같아서요.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수아와 함께 쇼핑을 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손자녀 딸을 위한 일이라면. 좋아, 같이 가자. 정말요? 그럼 주말 오전에 출발해요. 수아의 얼굴에 다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날 밤 이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골국을 버리는 수아의 모습, 아무 말 없이 며느리의 편을 드는 아들의 모습,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요구하는 상황들. 내 인생은 언제나 이런 식이었나. 이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부터. 아니, 어쩌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인생은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부모님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와 손자녀 딸을 위해.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내 죄책감으로 바뀌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특히 나이 든 어른이라면? 이순자는 눈을 감았다. 내일은 더 나은 하루기를 바라면서. 토요일 아침, 이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날이라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다. 손녀딸 예진이의 입학식 옷을 사러 가는 것이니까. 이순자는 옷장을 열어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입었다. 몇 년 전에 산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블라우스, 그리고 낡긴 했지만 단정한 카디건.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이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오전 10시, 민우의 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순자는 가방을 들고 나갔다. 차 안에는 이미 민호와 수하, 그리고 예진이가 타고 있었다. 어머니, 늦었네요. 수하의 첫 마디였다. 이순자는 시계를 확인했다. 약속 시간보다 5분 늦었다. 미안해, 준비하다가. 괜찮아요, 엄마. 타세요. 민우가 중재했다. 이순자는 뒷자리에 앉았다. 예진이가 옆에 앉아 있어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오늘 예쁜 옷 사러 가는 거죠? 그래, 우리 예진이가 가장 예쁜 옷 골라보자. 차가 출발하면서 수아가 룸미러를 통해 이순자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 카디건 언제 사신 거예요? 이순자는 자신의 카디건을 내려다보았다. 확실히 낡긴 했지만 그래도 단정했다. 몇 년 전에? 왜? 아니에요. 그냥 좀 낡아 보여서. 수아의 말에 이순자는 움츠러들었다. 차 안의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민우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강남의 대형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 단위로 쇼핑을 나온 사람들, 연인들, 그리고 이순자처럼 손자녀와 함께 온 나이든 분들도 보였다. 7층 아동복 매장으로 가요. 수아가 앞장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순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 정말로 자신의 옷차림이 어색한 건 아닐까? 7층에 도착하자 화려한 아동복 매장이 펼쳐졌다. 각종 브랜드의 아동복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가격표를 보니 이순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다. 여기서 골라볼까요? 수아가 한 브랜드 매장 앞에서 멈췄다. 가격대를 보니 원피스 하나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였다. 이순자는 가슴이 털털했다. 하지만 손녀딸을 위한 것이니까 참아야 했다. 예진아, 어떤 게 마음에 들어? 저 분홍색 원피스요. 예진이가 가리킨 원피스는 28만 원이었다. 이순자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이순자의 눈에 다른 원피스가 들어왔다. 아이보리색의 단정하고 우아한 디자인이었다. 가격도 15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예진아, 이건 어때? 할머니가 보기엔 이게 더 예뻐 보이는데. 이순자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들어보였다. 정말로 예뻤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이 예진이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았다. 하지만 수아의 반응은 차가웠다. 어머니, 그건 너무 촌스러워요. 촌스러워? 요즘 애들 이런 거 안 입어요. 너무 밋밋하고. 예진이 친구들이 뭐라고 할지 뻔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주변의 다른 고객들과 점원이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래도 이게 더 품이 있어 보이는데? 이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수아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요즘 트렌드를 모르세요. 이런 건 정말 촌스러워요. 수아의 곡소리는 날카롭게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에서 옷을 고르던 다른 손님들과 점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순자에게로 쏠렸다. 동정 혹은 경멸이 담긴 그 시선들 앞에서 이순자는 숨을 곳을 찾고 싶었다.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럼 이순자의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워졌다. 그녀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럼 예진이가 고른 걸로 하자. 이순자는 결국 물러섰다. 28만 원짜리 분홍색 원피스를 계산했다. 카드를 내밀 때 손이 떨렸다. 옷을 산 후 수아가 제안했다. 어머니도 뭔가 사시는 거 어때요? 오신 김에.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사실 새 옷이 필요했다. 특히 카디건은 정말 낡아서 새 것으로 바꾸고 싶었다. 그럼 카디건 하나만 볼까? 여성복 매장에서 이순자는 마음에 드는 카디건을 찾았다. 울 소재의 베이지색 카디건으로 디자인도 단정하고 자신에게 잘 어울렸다. 가격은 12만 원이었다. 이건 어때? 이순자가 카디건을 입어보며 물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였다.
하지만 수아의 반응은 싸늘했다. 어머니, 형편에 무슨 이런 걸 사세요? 형편에? 아까 예진이 옷값도 겨우 내셨으면서 이 돈이면 시장 가서 옷 서너 벌 사겠네요? 괜히 돈 쓰지 마세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다른 고객들이 다시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나중에 아프시면 병원비는 어쩌시려고요? 그 돈도 결국 민호 씨가 다 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수아의 말은 비수처럼 이순자의 가심에 꽂혔다. 주변의 수근거림이 더 크게 들리는 듯했다. 이순자는 자신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 바닥에 흩뿌려지는 것을 느꼈다. 손에 쥐고 있던 카디건을 급히 옷걸이에 걸었다. 그 부드러운 감촉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그래, 괜찮아. 안 사도 돼. 그러세요. 어머니는 검소하게 사시는 게 어울려요. 수아의 말에 이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배고프니까 뭔가 먹고 갈까요? 수아가 말했다. 이순자는 이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예진이를 생각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푸드코트로 내려갔다.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었지만 수아는 한 곳을 정확히 향했다. 저는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브런치 약속이 있어서요. 브런치? 네, 예전 대학 동기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2시에. 이순자는 시계를 봤다. 1시 30분이었다. 그럼 우리도 같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여기서 예진이랑 좀 있다가 집에 가세요. 수아가 지갑에서 몇천 원을 건네고 이순자에게 건넸다. 버스비예요. 여기서 좀 기다리시다가 버스 타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순자는 그 돈을 바라보았다. 몇천 원의 버스비. 자신이 방금 28만 원짜리 옷을 사준 며느리가 자신에게 건네는 버스비. 수야야. 민우도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야 하는 거든요. 어머니가 택시 타고 가시려면 택시비도 드릴까요? 수아의 말에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럼 예진이는 제가 데려갈게요. 어머니는 푸드코트에서 뭔가 드시고 천천히 가세요. 그렇게 수아는 예진이의 손을 잡고 사라졌다. 이순자는 푸드코트 한가운데 혼자 남겨졌다. 주변에는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들이 보였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대화하며 음식을 나누는 가족들. 하지만 이순자는 혼자였다. 이순자는 가장 저렴한 김밥을 사서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순자는 자신에게 물었다. 손녀딸을 위해 옷을 사주려 하고 자신의 옷도 새로 하나 마련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 손에 쥐어진 버스비를 바라보며 이순자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희망이었을 수도 있고 사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존심이었을 수도 있었다. 김밥 한 줄을 먹는데 1시간이 걸렸다. 이순자는 천천히 일어나 푸드코트를 나왔다. 백화점 로비에서 택시를 잡았다. 버스비로 받은 돈으로는 부족했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다. 택시 안에서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촌스럽다. 형편에 무슨... 검소하게 사시는 게 어울려요. 수아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아들 민우의 모습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가 지나 있었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민우는 회사에, 수아와 예진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순자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오늘 하루가 마치 한 달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지? 이순자는 과거를 떠올려 보았다. 남편 정호와 결혼했을 때, 민우를 낳았을 때,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시간들.
그때는 힘들어도 희망이 있었다. 민우가 잘 자라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가정을 꾸리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민우는 분명 성공했다. 대기업에 다니고 예쁜 아내를 만나 귀여운 딸까지 낳았다. 그런데 왜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까? 왜 점점 더 초라해지고 있는 걸까? 내 존재가 이들에게는 짐일까? 이런 생각이 들자 이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다. 자신은 아직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예진이 학원비도 매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수아는 자신의 도움을 감사해야 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다. 아들 민우도 마찬가지였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왔다. 수아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머니, 잘 들어오셨어요? 친구들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랜만에 스트레스도 풀고. 수아는 브런치 모임 이야기를 신나게 했다. 어떤 친구는 어떤 브랜드 가방을 찾고, 어떤 친구는 해외 여행을 다녀왔고. 이순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오후 자신이 푸드코트에서 혼자 김밥을 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맞다, 어머니. 수아가 갑자기 이순자를 불렀다. 예진이 영어 유치원에서 또 연락 왔어요. 다음 달부터 교재비가 추가로 나간대요. 교재비? 네, 한 달에 20만 원.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가져온 미국 교재래요. 또 돈 이야기였다. 이순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알았어. 그날 밤 이순자는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일들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민우가 결혼하면서 이 집으로 온 것이 5년 전이었다. 그때만 해도 희망적이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손녀딸도 돌볼 수 있고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순자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그들의 대화에서 소외되고 그들의 결정에서 배제되고 그저 돈을 내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갑자기 이순자의 마음속에 단호한 결심이 생겼다.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다.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야 했다. 이순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깊은 밤이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다. 거실에서 이순자는 이 집을 둘러보았다. 5년 전 아들 내외가 신혼집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 자신이 낡은 연립주택을 팔아 보탠 돈으로 마련한 집. 그때 민우가 말했다. 엄마, 나중에 여기서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사시면 안 되니까. 그 말을 믿고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돈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순자는 서재를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 정호의 유품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통장, 인감도장. 이 집의 명의자는 나야. 이순자는 등기부 등본을 바라보았다. 이 집은 분명히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아들 내외가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자신의 집이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 집을 어떻게 하든 자신의 자유가 아닐까? 이순자는 결심했다. 이 집을 팔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새벽 2시, 이순자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주소록을 꺼내었다. 그곳에는 부동산 중개인 김만복 사장의 명함이 끼어져 있었다. 5년 전 이 집을 구할 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었다. 이순자는 휴대폰을 들었다. 밤늦은 시간이지만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시간에 전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내일 연락하기로 했다. 대신 이순자는 메모지에 자신의 계획을 적어보기 시작했다. 집 매매, 김만복 사장에게 연락,
새로운 거주지 알아보기, 은행 업무 정리, 짐 정리. 하나하나 적어내리니 마음이 차분해졌다. 그동안 막연했던 생각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고 있었다. 어디로 갈까? 이순자는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해 보았다.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좋겠다. 남편과 신혼여행으로 갔던 부산도 좋고 제주도도. 그때 여수가 떠올랐다. 몇 년 전 텔레비전에서 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와 일출이 기억났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어떨까? 이순자는 인터넷을 켜고 여수의 부동산 정보를 검색해보기 시작했다. 바다가 보이는 오피스텔들이 많이 나왔다. 가격도 서울에 비하면 훨씬 저렴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이순자는 계획을 마무리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채워본 것이었다. 이순자는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금세 잠이 들었다. 꿈에서는 바다가 보이는 창가에서 혼자 차를 마시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일요일 아침, 이순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달았다. 어젯밤 세운 계획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괜찮아 보이시네요. 수아가 말했다. 이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로 컨디션이 좋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잠을 잔 것 같았다. 잘 잤어. 그런데 어제는 일찍 주무셨나요? 밤에 거실에 불이 켜져 있던 것 같던데. 이순자는 잠시 긴장했다. 밤늦게 거실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들켰나? 잠이 안 와서 잠깐 나왔었어. 그러셨구나. 나이 드시면 잠이 잘 안 오시죠? 다행히 수아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오전에 민호와 수아는 예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겠다고 나갔다. 이순자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다. 기회였다. 이순자는 김만복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만복 부동산입니다. 사장님, 저 이순자입니다. 5년 전에 정문 아파트 구할 때. 박 여사님, 오랜만이시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사실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시군요. 혹시 이사를 가시는 건가요?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은 알고 계시는지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일단 시세부터 알아보고 싶어서요. 김만복 사장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이순자의 상황이 좀 특별하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그럼 내일 시간 되실 때 한번 뵐까요? 집 상태도 봐야 하고 자세한 상담도 해드려야 하고요. 좋아요. 내일 오전에 가족들이 나간 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10시쯤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이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번째 단계를 밟았다. 오후에 가족들이 돌아왔다. 예진이는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았는지 밝은 표정이었다. 할머니, 오늘 롤러코스터 탔어요. 그래, 무섭지 않았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타고 나니까 재미있었어요. 예진이의 밝은 모습을 보며 이순자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로 이 아이를 두고 떠나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생각하면 자신이 있어도 예진이에게 제대로 된 할머니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오히려 돈만 내는 존재로 여겨질 뿐이었다. 할머니, 내일 학교에서 소풍 가는데 도시락 싸주실 거죠? 그럼 맛있는 거 싸줄게. 이순자는 예진이에게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우가 이순자에게 다가왔다. 엄마, 요즘 좀 어떠세요?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이순자는 놀랐다. 민우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이 의외였다.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혹시
병원에 가보시는 건 어때요?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민우의 제안에 이순자는 잠시 생각했다. 건강검진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했다. 그래, 시간 날 때 가볼게. 제가 병원 예약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다. 이순자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었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너무 많이 상처받았다. 월요일 오전 민우는 회사에, 수아는 예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쇼핑을 나갔다. 이순자는 혼자 집에서 김만복 사장을 기다렸다. 10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다. 사장님 오셨네요. 김만복 사장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5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집을 파시려는 건가요? 네. 이순자의 대답은 단호했다. 김만복 사장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 관리를 잘하셨네요.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은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김만복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박 여사님,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집을 파시려는 건지? 이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김만복 사장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 말하고 싶어졌다. 가족들과 잘 안 맞아서요. 제가 이 집에 있어도 투명인간 같아요. 오히려 집만 되는 것 같고. 김만복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어디로 가실 계획이시에요? 여수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요. 김만복 사장은 이순자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느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세부터 말씀드릴게요. 김만복 사장은 노트북을 꺼내 최근 거래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이 아파트 평형대는 현재 시세가 7억에서 7억 5천 정도입니다. 박 여사님 집은 층수도 좋고 향도 좋아서 7억 2천 정도로 매물 내면 될 것 같아요. 7억 2천만 원. 이순자는 그 돈으로 여수에서 충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이 지역이 인기가 좋아서 한 달 안에는 팔릴 것 같아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정말로 하시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결심했어요. 이순자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김만복 사장은 위임 계약서를 꺼냈다. 그럼 이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분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집 명의는 제 거예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이순자는 계약서에 사명했다. 자신의 이름을 적으면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느꼈다. 매물 사진은 언제 찍을까요? 가족분들이 없을 때 찍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내일 같은 시간에 오세요. 김만복 사장이 떠난 후 이순자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드디어 첫 번째 단계를 완료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였다. 은행에 가서 새로운 계좌를 만들고 기존 계좌의 자동 이체들을 정리해야 했다. 이순자는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어떤 업무를 보시려고 하시나요? 새 통장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상품으로 하시겠어요? 이순자는 자신만의 비밀 계좌를 만들고 싶었다. 아무도 모르는 오직 자신만의 계좌. 일반 적금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계좌는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은행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요청이 종종 있었다. 새 통장을 만든 후 이순자는 기존 통장의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다. 예진이 학원비, 집관리비, 각종 보험료까지 매월 나가는 돈이 상당했다. 이 자동이체들을 모두 해지하고 싶어요. 모두요? 네, 모두요. 자동이체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순자는 자신이 매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족들을 위해 쓰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거의 자신의 생활비보다 많았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순자는 홀가분함을 느꼈다.
마치 족수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수아가 쇼핑백을 들고 돌아와 있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은행 좀 갔다 왔어. 아, 그러셨구나. 아, 맞다. 예진이 학원에서 또 연락 왔어요. 또 돈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순자의 반응이 달랐다.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여름 캠프래요. 영어 몰입 캠프인데 꼭 보내고 싶어요. 얼마나?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예전 같으면 고민하면서도 결국 내줬을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좀 생각해 볼게. 수아는 이순자의 대답이 의외였는지 놀란 표정이었다. 생각해 보신다고요? 예진이 미래를 위한 건데. 급한 건 아니잖아. 좀 생각해 보고 답할게. 이순자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수아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이순자는 자신의 방에서 짐 정리를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옷들을 하나씩 꺼내봤다. 많은 것들이 낡고 오래되어 있었다. 이순자는 큰 쓰레기 봉지를 가져와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다. 오래된 사진 앨범, 낡은 옷가지들, 수아가 사준다며 가져다 준 취향에 맞지 않는 소품들. 물건을 버릴수록 방 안은 텅 비어 갔지만 이순자의 마음은 반대로 가득 차오르는 기분이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다. 정리하다가 남편 정호의 사진을 발견했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내가 옳은 일을 하는 걸까요? 이순자는 사진 속의 남편에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남편이 자신의 결정을 지지해 줄 것 같았다. 남편의 사진과 몇 장의 가족 사진 그리고 최소한의 옷까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정리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정리를 마쳤다. 이순자는 텅 빈 방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정말로 떠날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화요일 아침, 매물 사진을 찍기 위해 김만복 사장이 다시 왔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사이에 집안 곳곳을 촬영했다. 정말 예쁜 집이네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그럼 좋겠네요. 사진 촬영을 마친 후에 김만복 사장이 말했다. 오늘 오후부터 매물을 올릴게요. 곧 문의 전화가 올 겁니다. 감사해요. 실제로 그날 오후부터 이순자의 휴대폰에 부동산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이순자는 모든 전화를 김만복 사장에게 연결해달라고 했다. 며칠이 지나자 실제로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이순자는 가족들이 없을 때를 골라 집을 보여주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다양했다. 어떤 젊은 부부는 집을 둘러보는 내내 벽지가 촌스럽다, 화장실이 좁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순자는 자신의 삶이 담긴 공간이 평가절하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평했다. 또 어떤 중년 여성은 다짜고짜 그래서 얼마까지 깎아주실 건데요? 라며 흥정부터 하려 들었다. 이순자는 아무 말 없이 김만복 사장에게 눈짓을 보낼 뿐이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피곤한 일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집이 그저 돈으로 계산되는 부동산일 뿐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있는 공간으로는 보이지 않는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김만복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여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보시기로 했습니다. 곧 도착하실 겁니다. 이순자는 지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점잖은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김태식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어딘가 달랐다. 안녕하세요. 집이 참 좋네요.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그의 시선은 벽지나 바닥이 아닌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에 머물렀다. 이 집에는 정이 많이 스며 있네요. 주인장께서 오래 사셨나 봅니다. 김태식의 말에 이순자는 울컥했다. 처음이었다. 이 집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은. 네, 오래 살았어요. 김태식은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이순자의 작은 바느질 작업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작업대 위에는 5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바늘꽂이가 놓여 있었다. 빛바랜 비단 위에 섬세하게 수놓인 꽃잎 몇 개가 겨우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건
참 귀한 물건이네요. 김태식이 바늘꽂이를 보며 말했다. 제 딸아이를 위해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20살 생일 선물로 주었는데 그만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서 유품으로 다시 저에게 돌아왔지요. 이순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는 순간이었다. 제 아내도 이런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도 잠겨 있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아내가 떠난 후 유품을 정리하다가 똑같이 생긴 바늘꽂이를 발견했지요. 아내가 평생 아끼던 것이었는데 그걸 보니 아내가 평생 저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바느질하며 보냈을까 싶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너무 늦게 알아요.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떠나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지요. 그의 말은 이순자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남편이고 그리고 아들이 알아주지 못했던 자신의 희생과 사랑.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서러운 마음을 이 남자는 바늘꽂이 하나로 전부 이해해 주는 것 같았다. 저도 그랬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 인생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이순자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지만 김태식은 못 본 척 해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진 않았다. 서로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따뜻한 공감대가 흐르고 있었다.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받는 기분이었다. 한참 후 김태식이 입을 열었다. 이 집 제가 사겠습니다. 그의 결정은 빠르고 단호했다. 이 집에는 따뜻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요. 저 같은 늙은이가 마지막을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곳 같습니다. 그리고 여사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이순자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추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식은 집을 나서며 이순자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도 혼자라 시간은 많습니다. 여수에도 아는 사람이 좀 있고요. 그가 떠난 후 이순자는 김태식의 명함을 손에 꼭 쥐었다.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예상치 못한 위로와 친절. 그것은 그녀의 외로운 여정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제 정말로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 떠나야만 했다. 이 온기를 간직한 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계약 날짜는 민우와 수아가 예진이의 유치원 발표회에 가는 평일 오후로 접혔다. 박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이라도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는 게... 계약 당일 부동산으로 향하는 길에 김만복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제가 결정한 일인걸요. 이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부동산 사무실에는 김태식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순자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오셨습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그의 말에 이순자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졌다. 계약서가 눈앞에 놓였다. 7억 2천만 원.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기댈 수 있는 작지 않은 돈이었다. 이순자는 펜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부동산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중년 남자가 들어섰다. 사장님, 그 정문 아파트 내가 3천만 원 더 얹어줄 테니 나한테 파쇼. 며칠 전 집을 보러 와서 값부터 깎으려던 그 남자였다. 김만복 사장과 이순자, 김태식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다. 손님, 지금 계약 중이신 거 안 보이십니까? 김만복 사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계약? 도장 찍기 전이면 끝난 거 아니지? 3천만 원, 아니 5천만 원 더 주겠소. 집주인 양반, 나한테 파는 게 어때요? 남자는 이순자를 향해 노골적인 시선을 보냈다. 5천만 원.
이순자의 심장이 크게 흔들렸다. 그 돈이면 여수에서 훨씬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잠깐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김태식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이순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실망도 재촉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순자는 남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려 김태식을 마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에 담긴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펜을 다시 쥐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는 법이지요. 저는 이분과 계약하겠습니다. 이순자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마저 쓰고 인감도장을 꺼내 꾹 눌러 찍었다. 도장이 하얀 종이에 붉게 찍히는 순간 모든 갈등과 미련이 함께 찍혀나가는 기분이었다.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돈이 얼마인데? 남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김만복 사장에 의해 밖으로 끌려나갔다. 이제 이 집은 제게 파시는 겁니다.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김태식이 조금 전과 똑같이 물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다. 네, 후회 없습니다. 이순자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게 대답했다. 계약금을 받아든 이순자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가 새로 만든 비밀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이순자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자신의 선택을 되찾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순자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어머니, 오늘 발표회에서 예진이가 칭찬받았어요. 그래? 잘했네, 우리 강아지. 이순자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국을 펐다. 엄마,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픈 거 아니지? 민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의무적인 질문이라는 느낌이 더 강했다. 아니야, 괜찮아. 조용한 게 얼마나 좋은데 괜히 건드리지 마요. 수아가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돌리며 말했다. 이순자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묵묵히 식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이순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마지막 짐을 쌌다. 낡은 여행 가방 안에는 최소한의 웃가지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김태식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TV 소리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이순자는 자신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갔다.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없었던 사람처럼. 잔금 날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순자의 마음은 바빠졌다. 50년 세월이 담긴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큰일이었다. 그녀는 먼저 옷장부터 열었다. 며느리가 어머니 이거라도 입으세요 라며 던져주듯 찾아준 화려한 무늬의 옷들.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그 옷들을 가장 먼저 쓰레기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아들 민우를 위해 떠주었던 스웨터들. 이제는 낡고 작아져 아무도 입지 않는 그것들도 망설임 없이 버렸다. 하지만 손길이 멈추는 물건도 있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낡은 흑백 사진, 딸아이가 어릴 적 서툰 글씨로 써준 엄마 사랑해요라는 쪽지, 그리고 김태식과의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낡은 바늘꽂이. 그것들은 소중하게 챙겨 여행 가방 한쪽에 넣었다. 버리는 것과 챙기는 것을 구분하며 이순자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다. 과거의 아픔과 굴레는 버리고 소중한 추억과 새로운 희망만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다. 여사님, 여수에 괜찮은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는데 보시겠어요? 김태식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는 사진 몇 장을 함께 보내왔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작지만 아늑해 보이는 공간이었다.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계약할게요.
이순자는 답장을 보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운명처럼. 떠나기 전날 밤, 이순자는 부엌에 섰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사골을 꺼내 냄비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끓이는 사골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자 그녀는 가장 먼저 작은 그릇에 국을 펐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 천천히 그 맛을 음미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끓인 첫 번째 사골국. 진하고 고소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함께 흘러내렸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다짐의 눈물이었다. 그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이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여수의 푸른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4시. 세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순자는 조용히 눈을 떴다. 오늘이 바로 떠나는 날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아들의 방, 손녀의 방, 그리고 평생을 바친 부엌. 모든 공간에 자신의 손때와 추억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 미리 써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나를 찾지 마라.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란다.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모든 심정이 담겨 있었다. 편지를 내려다보는 이순자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는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으로 향하는 순간 작은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할머니! 예진이었다. 잠이 덜 깬 목소리로 할머니를 부르며 눈을 비비고 있었다. 이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가방은 왜?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이순자를 향했다.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마음을 다잡았지만 손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결심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예진아, 왜겠어? 어서 들어가서 자야지. 이순자는 애써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나랑 같이 자요. 무서운 꿈 꿨어요. 예진이가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붙잡았다. 이순자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작고 따뜻한 아이의 온기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 아이를 두고 정말 떠날 수 있을까?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보자. 이순자는 예진이를 안고 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잠결에 예진이가 중얼거렸다. 이순자는 아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할머니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우리 강아지 코 자요? 다정한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거짓말. 아이의 얼굴을 한참이나 바라보던 이순자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현관문 앞에 섰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태식에게서 온 문자였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천천히 나오십시오. 이순자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도록 조심하며 문을 닫았다. 아파트 밖은 아직 어두웠다. 약속된 장소에 김태식의 차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이순자의 작은 가방을 받아 트렁크에 실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덕분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로가 되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다. 이순자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모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던 그곳을 떠나는 순간이었다. 시원섭섭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여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좀 주무시는 게 어떻습니까? 김태식이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동쪽 해상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걷히고 푸른 빛과 붉은 빛이 섞인 여명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소리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진짜 자유를 향한 그녀의 길고 외로운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수에서의 첫 아침은 낯선 갈매기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자유로운 그 소리에 이순자는 잠에서 깼다. 창문을 열자 비릿하면서도 상쾌한 바다 내음이 확 밀려왔다. 처음에는 인상이 찌푸려졌지만 이내 그 냄새가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다른 살아있는 냄새라는 것을 깨달았다. 평생을 갇혀 살던 세상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 직접 밥을 안 치고 어제 시장에서 사온 나물들을 무쳤다. 자신의 입맛에 꼭 맞게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요리하는 즐거움을 몇십 년 만에 다시 느꼈다. 여사님,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때마침 김태식이 문을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따끈한 두부가 담긴 봉지가 들려 있었다. 아이고, 뭘 이런 것까지. 갓 나온 손두부입니다. 이 동네 명물이죠. 바다 구경도 시켜드릴 겸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순자가 차린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았다. 밥과 나물,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손두부.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서울에서의 그 어떤 식사보다도 따뜻하고 맛있었다. 누군가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창밖의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이순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뒤늦은 혼란이 시작되고 있었다. 엄마, 아침 안 드세요? 민우가 방문을 열었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는 호텔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텅 빈 공간이 주는 스산함에 민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가 안 계셔. 거실로 나온 민우의 목소리에 수아가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왔다. 무슨 소리예요, 아침부터. 어디 운동 가셨겠죠. 아니야, 분위기가 이상해.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 민우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지려갔다. 뭐예요, 그게? 수아가 달려와 편지를 빼앗아 들었다. 나를 찾지 마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도 굳어졌다. 뭐? 우리를 버리고 도망하셨다고? 이 집은 어쩌고? 통장은? 수아의 첫 반응은 걱정이 아닌 분노와 돈 문제였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깟 사골국 하나 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몰아세웠어. 민우가 소리쳤다. 잊고 있던 기억이 그의 뒤통수를 세게 후려쳤다. 뭐라고요? 내가 뭘 어쨌는데. 당신은 뭐 잘한 거 있어요? 백화점에서 그렇게 망신을 주고 맨날 엄마 돈 빼낼 생각만 했으면서 당신이 예전에 엄마한테 어머니는 검소한 게 어울려요라고 했던 말 내가 다 기억해. 그럼 당신은 몇 년 전에 회사 힘들다고 어머니 적금 깨서 쓴 건 뭔데요? 그거 어머니 노후자금이었잖아요. 두 사람의 고성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어머니의 부재는 곧 그들 관계의 균열을 드러냈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민낯을 마주했다. 한잠을 싸우던 두 사람은 결국 지쳐 소파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엄마를 찾지? 민우가 망연자질하게 말했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시 여수. 이순자는 김태식과 함께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찻집에 앉아 있었다. 파도는 매번 다른 모양으로 밀려오는군요. 김태식이 말했다. 그러네요. 어제 본 파도와 오늘 본 파도가 달라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 필요는 없죠. 이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창밖의 파도를 보며 나지막히 말했다. 나도 이제 같은 모형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자 새로운 삶에 대한 선언이었다.
민우는 미친 듯이 어머니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네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왜 찾는가? 하는 차가운 질책뿐이었다.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며 거래 내역 조회를 거부했고 김만복 부동산은 묵묵부답이었다. 며칠 밤낮으로 잠도 자지 않고 어머니의 흔적을 찾던 그는 결국 흥신소까지 동원하여 어머니의 집계약자와 그녀가 여수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여수? 거기를 왜 가셨을까? 민우가 핏발선 눈으로 중얼거리자 옆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던 수아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당연히 우리 피해서 도망간 거지. 그래서 남은 돈은 어디 있는지 알아냈어요? 돈. 당신은 지금 돈이 문제야? 그럼 뭐가 문젠데요? 당장 예진이 학원비는 어쩔 건데요? 어머니가 남긴 돈 당연히 우리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의 싸움은 여수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계속되었다. 여수에 도착한 그들은 며칠 동안 사진 한 장에 의지해 숙박업소와 시장을 샅샅이 뒤졌다. 이 할머니 못 보셨어요? 지친 질문에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한 고갯짓뿐이었다. 절망감이 그들을 덮칠 때쯤 한 슈퍼마켓 주인이 사진을 유심히 보더니 입을 열었다. 아, 바다 할머니. 저기 언덕 위 오피스텔에 살지. 그들은 마침내 이순자가 사는 오피스텔을 찾아냈다. 쿵, 쿵, 쿵.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이순자가 나타났다. 서울에서보다 한결 편안하고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여수의 햇살이 그녀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어떻게? 이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을 안으로 들였다.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같이 돌아가요. 민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에 이순자의 몸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본능적인 모성애가 그녀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등을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창밖의 수평선에 고정했다. 엄마, 제발. 민우가 울며 매달렸다. 하지만 수아는 달랐다. 어머니, 어떻게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러실 수 있어요? 이 좁아 터진 데서 뭘 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돈은요? 우리 돈?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왜 너희 돈이냐? 이순자가 처음으로 수아의 말에 받아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창밖에서 끼룩하고 갈매기가 우는 소리가 그들의 대화 사이를 갈랐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상처뿐이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엄마, 제가 다 잘할게요. 수아도. 무릎 꿇는 법은 참 빨리 배우는구나. 30 넘도록 한 번도 숙이지 않던 고개를 왜 이제야 숙이는 거니? 이순자의 차가운 말에 민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 네가 나한테 했던 대로 하면 돼. 참 쉽잖니? 그냥 무시하고 네 갈 길 가면 되는 거야. 이순자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수평선 위로 작은 고깃배 한 척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너희도 이제 나 없이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그녀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마지막 연민이자 과거의 자신과 작별하는 눈물이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지 마라. 이순자의 단호한 말에 민호와 수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낯선 도시의 작은 오피스텔에 자신들의 어머니를 그리고 과거를 남겨둔 새에 돌아서야만 했다. 그날 이후 계절이 2번 바뀌었다. 여수의 바다는 여름의 짙푸른 색을 지나 가을의 쓸쓸함을 담았다가 이제는 따스한 봄볕 아래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순자의 삶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매일 아침
찬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다. 오후에는 동네 시장에 나가 싱싱한 해산물을 구경했다. 특히 억척스럽지만 정 많은 자갈치 아즈메라는 별명의 생선가게 주인과는 제법 친해졌다. 할매, 오늘 물 좋네. 한 마리 떠가서. 아이고, 됐어요. 혼자 먹는데 뭘. 혼자 산다고 대충 먹음 쓰나? 내가 서비스 팍팍 줄 텐게 가져가서. 주인이 덤으로 얹어주는 멍게 몇 점에 이순자는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인심을 느꼈다. 김태식과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낚시를 가기도 하고 서로의 집에 초대해 저녁을 먹기도 했다. 어느 날 김태식은 그녀를 자신의 작은 텃밭으로 데려갔다. 여사님, 이거 한번 심어보시죠. 그가 건넨 것은 작은 모종이었다. 이게 뭡니까? 상추 모종입니다. 직접 키워서 뜯어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순자는 흙을 만지고 모종을 심으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상추가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새로운 낙이 되었다. 가끔 서울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잠에서 깬 손녀 예진이의 얼굴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멀리서 조용히 바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이순자는 자갈치 아지매와 김태식을 자신의 작은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는 사흘 전부터 큰맘 먹고 사골고를 준비했다. 첫날은 꼬박 밤을 새워 핏물을 빼고 둘째 날은 잡내를 잡기 위해 초벌로 끓인 물을 전부 버렸다. 그리고 마지막 날 뽀얗고 진한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온종일 문근한 불 앞에서 정성을 쏟았다. 아니, 할매는 이 귀한 걸 언제 이렇게 다 준비했대요? 자갈치 아지매가 솥뚜껑을 여자마자 피어오르는 구수한 냄새에 감탄하며 말했다. 두 분 덕분에 여수 생활이 즐거워서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순자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이순자가 정성껏 끓인 사골국에 각자 취향대로 소금과 후추를 더했다. 투닥거리며 레시피를 논하는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시시콜콜한 농담을 나누는 따뜻한 대화가 오갔다. 이순자는 국자로 국물을 떠보아 맛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같은 사골국인데 서울에서 끓였던 그 맛이 아니었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하고 다채로운 맛이 났다. 그녀는 깨달았다. 음식의 맛은 손맛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마음과 시간, 그리고 정성이 더해져 완성된다는 것을. 해가 저물고 여수의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기 시작했다. 이순자는 자신의 작은 집 창가에 앉아 좋은 친구들과 함께 끓인 따뜻한 사골국을 나누어 먹으며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사골국이라고 시작되었던 그녀의 길고 긴 겨울은 끝났다. 이제 그녀의 작은 집에는 짭주름한 바다 내음과 따스한 봄볕, 맛있는 음식과 좋은 친구, 그리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온전한 평화와 자유만이 가득했다. 이순자는 행복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